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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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100년 전 그 그 역병이야. 역병이야. 손이 떨렸. 낡은 한약 서적 속 사파와 김 여사의 시신 사진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검푸르게 변한 손톱, 입가에 번진 검은 반점, 그리고 저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의 각도까지. 누군가 일부러 깨운 거야. 나. 박영자는 올해 78이다. 사람들은 나를 약초 할매라고 부른다. 젊은 사람들은 뒤에서 약장수 노파라고 수군대겠지. 상관없다. 50년을 한자리에서 약재를 다뤄온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손끝에 스치는 약초의 결, 그 미세한 떨림과 향의 깊이로 나는 병의 뿌리를 읽어왔다. 청송읍내 한약방, 보생당의 유리문을 열면 50년 묵은 약재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당귀, 천궁, 백출, 감초. 나무로 된 서랍장 속에는 개겨 가지 약재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약재들은 내 손을 거쳐 수만 명의 환자를 낫게 했다. 할머니, 아직도 이런 거 믿는 사람 있어요? 약국 맞은편에 새로 생긴 드럭스토어 직원이 지나가다 비웃든 말을 던진 게 지난달 일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알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병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몸속 깊이 뿌리 내린 병은 천천히 다려낸 약으로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다. 약산이 문이 급하게 열리며 동네 슈퍼를 하는 김 사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여사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손에 들고 있던 약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 여사라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약방에 소화제를 지으러 왔던 그 할머니 아닌가. 72의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젯밤에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발견했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커멓게 변한 얼굴이라니. 경찰은 뭐래? 부검한대요. 독극물 중독이 아니냐고. 근데 김 여사가 무슨 독을 먹겠습니까? 평생 밥하고 손주 돌보고 사신 분인데. 나는 그날 저녁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5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찾아뵙는 게 도리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더 컸다. 시커멓게 변한 얼굴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빈소에는 김 여사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다. 관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며느리가 나를 보자 새롭게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봤어요. 얼굴이, 손톱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느꼈다. 손톱이 어떻게 됐는데 새까맣게 온몸이 검푸르게 변하고 손가락이 이상하게 굽어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독극물 중독이 아니다. 밤늦게 약방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동의보감도 아니고 본초강목도 아닌 증조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손때 묻은 필사본이었다. 조선 역병 기록 및 치료법. 증조 할아버지는 구한말 의원이었다. 이 책에는 공식 의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선시대 창궐했던 기이한 질병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촛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50여 장을 넘겼을 손이 멈췄다. 개운년 가을, 영남 지방의 괴질이 돌다. 병든 자는 사흘 안에 전신이 검푸르게 변하고 손톱이 흑색으로 물들며 손가락 마디가 역으로 뒤틀려 마치 새 발톱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입 주변의 검은 반점이 피어나며 숨이 끊어지기 전 환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사파가 그려져 있었다. 검게 변한 손톱,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 입가에 검은 반점. 김 여사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병은 땅속 깊이 묻힌 시신에서 나오는 도끼에서 비롯된다. 묘를 파헤치거나 오래된 우물을 건드리면 도끼가 퍼져나간다. 한 번 걸리면 3일 내에 죽으며 전염성이 강하여 온 마을이 전멸한 사례가 있다. 촛불이 깜빡였다. 전염성. 나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김 사장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사장. 김 여사, 빈소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몸이 안 좋다는 사람 없소? 예? 갑자기 왜? 빨리 대답해요. 아, 슈퍼 단골 손님 중에 각 선생이라고. 김 여사랑 친하던 분이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난다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주소 알려주시오. 지금 당장. 나는 약재 가방을 챙겨 들고 밤길을 달렸다. 78 늙은이가 한밤중에 뛰어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박 선생의 집은 읍내 뜻자락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다. 아들인 모양이었다. 누구세요? 보생당 약사요. 박 선생님 상태가 어떠신지. 아, 아버지요. 갑자기 열이 나셔서 약 먹이고 재우려던 참인데 당장 보여주시오. 내 기세에 눌렸는지. 남자는 안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이불 속에 누운 박 선생은 얼굴이 창백했다. 그런데 손을 보여주시오. 박 선생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톱 밑이 미세하게 검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약사님, 뭐가 어떻게? 나는 가방에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금은화, 연교, 팔남근, 대청,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의 필사본에 적힌 특수약재. 지금 당장 이걸 다려드려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예? 근데 아버지가 무슨 병인데. 설명할 시간 없소. 당신이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시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기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 약재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했다. 증조할아버지의 필사본에는 이 역병의 해독제 처방도 함께 적혀 있었다. 해독탕 금은화 3돈, 연교 3돈, 팔남근 5돈, 대청엽 5돈, 그리고 100년 묵은 인삼뿌리 안치를 함께 달여 시진 2시간마다 복용시킬. 3일 안에 도끼를 빼내지 못하면 회생 불가. 다행히 나에게는 50년 묵은 산삼뿌리가 있었다. 100년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박 선생님이 최근에 어디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소? 특별한 곳이요? 아, 지난주에 뒷산 산책하셨다고 했는데. 뒷산? 어느 쪽?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공사하는 쪽이요. 옛날 공동묘지 있던 자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병은 땅속 깊이 묻힌 시신에서 나오는 도끼에서 비롯된다. 묘를 파헤치거나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됐소? 1달 전쯤. 김 여사도 그쪽에 다녀오셨소.
김 여사도 산책하신다고 자주 그쪽.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새로 짓는 아파트 부지. 옛날 공동묘지. 한 달 전 시작된 공사. 그리고 죽어가는 노인들. 누군가 깨워서는 안 될 것을 깨운 것이다. 약이 끓었다. 나는 그것을 박 선생에게 먹였다. 그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억지로 삼켰다. 2시간마다 이걸 드셔야 합니다. 사흘 동안. 사흘이요. 저 아버지가 그렇게 위중하신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남은 약재를 모두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뒷산에 다녀온 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읍내를 내려다봤다. 아파트 공사장의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저 땅 밑에는 100년 전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다. 당시에는 너무 급하게 죽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들의 잠을 깨웠다. 약방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더 읽어야 했다. 이 역병을 막을 방법을, 완전히 뿌리 뽑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사장이었다. 약산이. 큰일 났습니다. 최 노인, 송할머니, 정할아버지 모두 열이 난다고. 다들 그 뒷산에 산책 다녀온 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읍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김 사장, 보건소에 연락하시오. 그리고 읍내 방송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뒷산 공사장 근처에 가지 말라고. 예? 그게 무슨? 100년 전 역병이 다시 돌고 있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박 선생님,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손에 든 필사본을 내려다봤다. 증조 할아버지의 흘림체로 쓰인 글씨들이 촛불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50년을 약을 다뤄온 사람의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소. 이건 현대의 의학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병이오. 100년 전 처방으로만 치료할 수 있소. 다음 날 아침, 나는 보건소로 향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노파의 말을 믿을까?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나를 맞이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환자가 아니오. 김 여사의 사인에 대해 얘기하러 왔소.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부검 결과도 아직. 부검 결과에 독극물은 안 나올 거요. 왜냐하면 이건 독극물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는 겁니까?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100년 전 역병이오. 이 동네 뒷산에 묻힌 시신들에서 나오는 도끼. 공사로 땅을 파헤치면서 깨어난 거요. 젊은 의사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그런 눈빛. 어르신, 요즘 한의학에서도 그런 미신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미신.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젊은 양반, 당신 내 현대 의학으로 김 여사 사인을 밝혀냈소. 지금 열이 나서 쓰러지고 있는 노인들 치료할 수 있소. 의사는 말문이 막혔다. 없으면 가만히 계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나는 필사본을 다시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혼자서라도 해야 했다. 이 늙은 약장수가 50년 약을 다룬 이 손으로 100년 전 역병을 막아내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박 선생은 살아났다. 검푸르게 변하던 손톱이 재색을 되찾았고 열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다른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노인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 송할머니는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새벽에 숨을 거뒀다. 정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대학병원으로 모셔갔지만 소용없었다. 현대의학은 이 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약사님,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손가락이 이상하게 굽어지고 있어요. 약방 문 앞에는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다. 모두 뒷산 근처를 다녀온 노인들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해독탕을 다렸다. 78 늙은 몸에 잠을 못 자니 눈앞이 아득했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한 사람당 3-1분 약입니다. 2시간마다 드셔야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보건소 의사도 대학병원 교수도 못 고치는 병을 늙은 한약방 할머니가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 읍내에 퍼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약재가 부족했다. 특히 금은하와 팔남근은 이미 바닥이 났다. 약재상에 주문했지만 이틀은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0년 묵은 산삼뿌리도 이제 손톱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환자들을 돌려보낸 약방 문을 닫았다. 증조할아버지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책장을 넘기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다. 역병의 근원을 끊으려면 도끼가 나오는 곳을 찾아 정화해야 한다. 오래된 관이나 부장품에서 도끼가 새어나오니 이를 찾아 소금과 쑥으로 태워 없애야 한다. 그러나 조심할지어다. 도끼의 근원지에 가까이 가면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하루 만에 쓰러진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근원을 끊어야 한다. 공사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나도 감염될 것이다. 78 늙은 몸으로 그 도끼를 견딜 수 있을까? 아니, 가야 해. 이대로 두면 읍내 전체가 죽는다. 지금도 몇 명이나 더 감염됐는지 모른다. 나만이 이 병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약재 가방에 소금 한 봉지와 말린 쑥 한 다발을 챙겼다. 그리고 남은 해독탕 약재로 진한 탕약을 한 사발 끓여 마셨다. 예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읍내 뒷산으로 가는 길은 가팔랐다. 젊었을 때도 힘들었던 길인데 이제는 한 걸음 떼기도 버거웠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숨이 가빠왔다. 조금만 더 공사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다란 철조망과 출입금지 팻말. 하지만 밤이라 경비는 없었다. 나는 철조망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공사 현장은 으스스했다. 거대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들이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웅크이고 있었다. 땅은 사방이 파헤쳐져 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걸어갔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걸렸다. 넘어질 뻔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뼈였다. 사람 뼈.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이 건설 폐기물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두개골, 갈비뼈, 널쩍다리뼈. 100년 전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었다. 이럴 수가. 저들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묻혔을 것이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포크레인에 파헤쳐져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공사업체 놈들이 사람 뼈를 이렇게. 그때 더 깊은 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다. 큰 구덩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 한가운데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관 하나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다른 유골들과는 달랐다. 이 관은 뭔가 특별해 보였다. 관 표면에는 낡아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붉은 주사로 쓰인 글씨들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른 악취가 났다.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뭔가 화학약품 같은 기괴한 냄새였다. 관 틈새에서 검은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게 도끼의 근원.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소금을 꺼냈다. 그리고 관 주위에 원을 그리듯 뿌렸다.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대로 소금으로 정화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쑥 다발을 꺼내 불을 붙였다. 쑥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관 쪽으로 향하게 했다. 100년을 떠돌았으니 이제 편히 쉬시오. 중얼거리며 의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손전등을 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공사 현장 경비였다. 할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야?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경비 한 명이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경찰 불러야겠네. 무단 침입에다가 방화까지.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이 관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역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읍내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뭔 소리야? 이 할멈이? 경비들은 비웃었다.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여기 공사장에 이상한 할멈 하나 침입했는데요. 경찰 좀. 그때였다. 관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검은 액체가 더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경비들도 그것을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저게 뭐야? 도망쳐요. 어서. 하지만 늦었다. 검은 액체가 땅바닥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비 한 명의 발에 닿았다. 뜨거워.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들어 올렸다. 신발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소금을 그들 쪽으로 뿌렸다. 소금이 닿은 곳에서 지직 소리와 함께 검은 액체가 증발했다. 이 할멈이. 뭐야? 경비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말대로 하시오. 이 관을 태워야 해요. 지금 당장. 더 이상 비웃는 사람은 없었다. 경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 있던 폐목재들을 모아 관 주위에 쌓았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관이 타들어가면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커멓고 끈적한 연기.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코와 입을 막으시오. 우리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관이 완전히 타들어가는데 뽀박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불길이 잦아들었다. 관은 재만 남았다. 검은 액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됐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경비 한 명이 다가와 물을 건넸다. 할머니, 대체 할머니가 누구십니까? 그냥 읍내에서 약방하는 늙은이요. 약방.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나는 비틀거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집에만 가면. 하지만 중턱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정신 드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다. 여기가 읍내 병원이에요. 산에서 쓰러지신 걸 경비원 분들이 모셔왔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다. 무리하지 마세요. 탈진 상태셨어요. 네. 약방이요? 지금 약방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 찾는다고 난리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환자들이 또 아니요. 그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다들 나으셨대요. 할머니가 주신 약 먹고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다 떨어지고 손톱 색깔도 돌아왔다고.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정말이요? 네. 보건소에서도 신기하다고. 독극물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데 갑자기 환자들이 다 나았다고. 눈물이 났다. 관을 태웠다. 도끼의 근원을 끊었다. 그래서 환자들이 나은 것이다. 할머니?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괜찮소. 그냥 기쁘다는 말이 목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약방으로 돌아가는 길. 읍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약사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약방에 도착하자 정말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환자들이 아니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이거. 한 아주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아이고,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셔야죠. 저희 시어머니 목숨 살려주셨는데요. 선물들이 약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과일, 떡, 심지어 돈 봉투까지. 이런 건 정말 못 봤소. 나는 돈 봉투들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으라고 우겼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다. 보건소의 그 젊은 의사였다. 어르신. 그는 머뭇거리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검 결과에도 혈액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르신 약으로 환자들이 다 나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양반, 고개 드시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배운 의학도 중요하오. 하지만 세상에는 책에 없는 것들도 있소. 100년, 1000년을 이어져 온 지혜들이 있단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혼자 남은 약방. 나는 증조할아버지의 필사본을 쓰다듬었다. 증조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물려주신 이 지식으로 오늘 수십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원인 불명의 일시적 질병이라며 며칠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은 하나 태웠지만 저 땅 밑에는 아직 수백 구의 유골이 묻혀 있다. 또다시 파헤쳐지면 이대로는 안 돼. 나는 결심했다. 내일 군청에 가야겠다. 아니, 도청까지. 아니, 필요하면 서울까지 가야겠다. 78 늙은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닿을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저 땅 밑에 잠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꿈을 꿨다. 100년 전 역병이 창궐하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 급하게 파낸 구덩이에 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한 늙은 의원이 홀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였다. 그분도 나처럼 혼자서 싸웠을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전통의학으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나 손녀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꿈속에서 증조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영자야. 눈을 떴을 때 베개 싯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청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나는 가방을 꼭 껴안았다. 증조할아버지의 필사본, 환자들의 진료 기록, 그리고 공사장에서 찍은 사진들. 휴대폰으로 찍어둔 것들이었다. 썩은 관, 흩어진 유골들, 검은 액체. 이걸로 설득할 수 있을까? 불안했다. 78 할머니의 말을 과연 저들이 들어줄까? 군청 건설과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뒷산 아파트 공사 중단시켜야 합니다. 예, 공사를 중단이요. 공무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어르신, 그거 이미 허가가 다 난 사업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사람이 죽었소. 아니, 죽어가고 있소. 나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다. 이 공사 때문에 역병이 돌았어요. 100년 전 역병이. 저 땅 밑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소. 그걸 함부로 파헤쳐서. 공무원은 내 말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런 미신적인 이유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미신이 아니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서야 50대 남자가 나왔다. 건설과 과장이었다. 어르신, 제가 과장 박철수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건 좀 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벌써 50억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시공사는 상장 기업이고 투자자들도 많고 어르신 한 분의 민원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소. 어르신, 최근 발생한 질병 사례는 모두 회복됐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공사와 무관하다고. 무관하다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직접 봤소. 저 땅 밑에서 도끼가 나오는 걸. 관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어르신,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비웃음,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 섞인. 한의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도끼니 역병이니 하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공무원인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또 죽어야 믿겠소? 어르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민원인들이.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안 되겠구나. 저들은 듣지 않는다. 집에 가세요. 어르신. 괜히 몸만 상하십니다.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군청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도청에 가야겠다. 아니면 언론사에.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돌아보니 김 사장이었다. 김 사장. 여긴 어쩐 일이오? 할머니 군청 가신다길래 혹시나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안 됐죠? 안 됐소. 한숨이 나왔다. 김 사장이 내어 어깨를 토닥였다. 제 친구가 지역 신문사 기자예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신문사. 희미한 희망이 보였다. 그래야겠소. 우리는 읍내로 돌아와 작은 신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40대 중반의 기자가 우리를 맞았다. 김 형 친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청송일보 기자 이상민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사진들도 자세히 봤다. 흥미롭네요. 이거 제대로 된 기사감인데. 정말이요? 네. 하지만 이 기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시공사가 문제예요. 대형 건설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건설사예요. 군수님이랑도 가깝. 광고도 많이 주. 솔직히 저희 같은 작은 신문사가 건드리기엔. 그의 말이 흐려졌다. 하지만 쓰겠소. 진실을 쓰는 게 기자 아니오. 이 기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 써보겠습니다. 고맙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흘 후 신문에 기사가 났다. 100년 전 역병 유골. 아파트 공사장서 발견. 주민들 건강 위협 주제. 기사는 일면 톱으로 실렸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아니, 냉담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약방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찾아왔다.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그렇소만. 대형 건설 법무팀입니다. 그들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10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니.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고. 그건 우리 공사와 무관하다고 고건소에서 결론 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어르신,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시면 법적 조치 강화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10억이라니.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1억도 안 될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이상민 기자가 해고됐다는 것이다. 신문사의 광고주들이 압력을 넣었대요. 대형 건설이 광고를 끊겠다고. 김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책임지고 그만뒀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때문에 젊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이 기자한테 연락처 좀 알려주시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이 기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그 신문사 오래 다닐 생각 없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혼자만 기사 쓴 게 아닙니다. 서울신문사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큰 언론사에서 관심 가질 만한 기사입니다. 정말이요? 네.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확실한.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다.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슈퍼를 하는 박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뒷산에서 또 파고 있어요. 아까 포크레인이 엄청 큰 구덩이를 팠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 돼.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78 늙은이가 뛰다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지만 상관없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기 봐요. 또 관이. 누군가 소리쳤다. 공사장을 올려다봤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었고 그 밑에서 여러 개의 관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안 돼. 멈춰야 해. 나는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비들이 막아섰다. 할머니, 출입 금지예요. 저 관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또 사람이 죽는다고요. 할머니, 제발 여기서 시위하지 마세요.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경비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막는 손은 단호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내렸다. 저 사람이 대형건설 회장이래요. 누군가 속삭였다. 회장은 나를 보더니 걸어왔다. 박영자 씨. 그렇소. 저는 대형건설 회장 장민호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공사 중단하시오. 할머니,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수백억이 투입됐어요. 투자자들, 분양받은 사람들,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 아니오.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100년 전 역병을 아는 전문가가 어디 있소? 당신네 현대의학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장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제가 예의를 갖춰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시면 내가 방해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난 사람을 살리려는 거요. 당신네가 욕심 때문에 죽이는 사람들을. 할머니, 장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다 밟았어요. 할머니가 주술사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근거. 나는 가방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꺼냈다. 이게 근거요. 100년 전 기록.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소. 장 회장은 필사본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낡은 책 한 권이 무슨 과학적 근거가 됩니까? 과학. 당신네 과학으로 김 여사 죽인 거 설명해봐요. 왜 죽었는지, 왜 온몸이 검게 변했는지. 그거. 장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사 중단하시오.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 회장은 나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안 됩니다. 공사는 계속됩니다. 그는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끝인가? 그때 김 사장이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할머니, 집에 가시죠. 안 돼. 막아야 해. 할머니, 우리 힘으론 안 됩니다. 저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빗속을 걸었다. 우산도 없이. 약방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다. 증조 할아버지, 제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을 약을 다루며 살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늙은 약장수, 할멈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또다시 그분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 짓지 않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필사본의 마지막 장. 아직 읽지 않은 부분. 새벽에 눈을 떴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가리킨 필사본의 마지막 장. 나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촛불을 켜고 필사본을 펼쳤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개유년 가을. 역병으로 마을이 전멸하다. 생존자는 단 5명. 이 5이 힘을 합쳐 역병의 근원을 봉인하니 그것은 붉은 관 속에 있는 역병신의 형상이라. 역병신. 이 관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며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 주사로 봉인하였다. 만약 이 봉인이 깨지면 30리 안에 모든 생명이 7일 안에 죽는다. 손에서 책이 떨어질 뻔했다. 붉은 관. 내가 태운 건 일반 관이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묻힌 붉은 관은 아직. 붉은 관의 위치 큰 바위 아래 소나무 세 그루가 삼각형을 이룬 곳. 거기서 북쪽으로 10보. 나는 황급히 지도를 펼쳤다. 뒷산 지형도. 큰 바위.
소나무 새 그루.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다가 멈췄다. 이럴 수가. 그곳은 바로 지금 포크레인이 파고 있는 곳이었다. 어제 본 공사 현장. 거대한 구덩이를 파던 바로 그곳. 안 돼.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뒷산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아직 안 팠기를.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직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판 구덩이는 어마어마하게 깊었다. 나는 철조망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구덩이는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때 구덩이 바닥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보였다. 저건 손전등을 켜서 비췄다. 흙 속에서 붉은색 뭔가가 드러나고 있었다. 관의 모서리였다. 이미 늦었어. 주저앉았다. 봉인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필사본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었다. 봉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7일 안에 완전히 열린다. 막으려면 황제의 명으로 선발된 9명의 도사가 7일 밤낮으로 주문을 외워야 한다. 도사. 지금 시대에 어디서 도사를 구한단 말인가? 나는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만약 도사를 구할 수 없다면 이 병을 치료한 의원이 직접 관 앞에서 해독탕을 끓이며 밤낮으로 약연기로 도끼를 중화시켜야 한다. 의원은 7일간 단식하며 공인의식을 치러야 하고 실패하면 의원 또한 죽는다. 7일. 78의 늙은 몸으로 7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다시 읍내로 달려갔다. 약방으로. 필요한 약재를 모두 챙겼다. 금은화, 연교, 팔람근, 대청, 그리고 남은 산삼 뿌리 전부, 대형 약탕기, 숯, 물통, 소금, 쑥, 모든 것을 리어카에 실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김 사장이 나타났다. 새벽 운동을 나왔던 모양이다. 공사장에 가야 하오. 예, 지금 도와주시오. 이것들 좀 옮겨야 하오. 김 사장은 내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리어카를 함께 끌었다.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철조망을 넘으려 했다. 김 사장이 놀라 말렸다. 할머니, 무단 침입하시면 사람이 죽든가 내가 법 어기든가 둘 중 하나요. 나는 철조망 밑을 기어 들어갔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구덩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약탕기를 설치하고 불을 지폈다. 해독탕을 다리기 시작했다. 약이 끓기 시작하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구덩이 쪽으로 향하게 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뒤돌아보니 어제 그 경비였다. 7일간 여기서 약을 다릴 거요. 방해하지 마시오. 7일이요. 말도 안 돼요. 여긴 공사장이고 오늘 아침부터 작업하면 모두 죽소. 내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저 관을 건드리는 순간 이 읍내 사람들 모두 7일 안에 죽는다고 했소. 경비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현장 소장이 나타났다. 할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파헤친 거 책임지는 거요. 나는 약탕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경찰 부른다. 부르시오. 하지만 저 붉은 관이 완전히 열리면 경찰도 당신도
나도 다 죽소. 소장은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통화하기 전에 구덩이를 내려다봤다. 붉은 관. 이제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관 틈새에서 검은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게 뭐야? 역병신이요. 100년 전에 봉인된. 나는 약 연기를 계속 구덩이로 보냈다. 연기가 검은 액체와 만나자 지직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내가 이걸 막지 못하면 당신 가족도 다 죽소.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비키시오. 소장은 뒷걸음질 쳤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오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철조망 밖에 수십 명이 서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저기서 뭐 하세요? 저 관이 열리면 우리 다 죽는데요. 에이, 설마. 하지만 누구도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구덩이에서 나오는 검은 액체와 이상한 냄새 때문에 점심때가 되자 장민호 회장이 나타났다. 보건소장, 군청과장, 경찰서장까지 함께였다. 박 선생님, 회장이 철조망 밖에서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을 계속 저으며 중얼거렸다. 금은화는 열을 내리고 연교는 독을 풀고 증조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주문이었다. 할머니, 보건소장이 소리쳤다.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내가 나가면 당신들이 더 위험하오. 저녁이 되었다. 나는 단식을 시작했다. 물만 조금 마셨다. 밤이 되자 추워졌다. 김 사장이 담요를 던져줬다. 할머니, 제발 들어오세요. 아직 안 돼요. 7일을 채워야 해요. 목소리가 쉬었다. 첫날 밤이 지나갔다. 둘째 날 아침, 서울에서 취재진이 왔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나를 찍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신 겁니까? 100년 전 역병을 맞고 있소. 정말로 역병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알미요. 나는 50년 약을 다뤘소. 그날 저녁 내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78 한약사, 공사장서 1인 시, 역병 맞고 있다. 주작. 댓글들이 달렸다. 미친 할멈 아니냐. 현대사회에 무슨 역병. 저 나이에 저러면 치매 아니야. 하지만 일부는 달랐다. 김 여사 사건 기억하세요? 진짜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 약으로 나으셨어요. 전통 지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 날, 몸이 점점 약해졌다. 어지러웠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약탕기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연기는 계속 피어올랐다. 구덩이 속 붉은 관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검은 액체가 더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약 연기가 그것을 막고 있었다. 넷째 날, 의식이 몽롱해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다. 철조망 밖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믿습니다. 읍내 사람들이었다. 내가 치료해준 환자들, 그 가족.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옳습니다. 전통의학을 지켜주세요. 눈물이 났다. 다섯째 날, 서울대학교 의사학 교수가 찾아왔다. 박 선생님, 제가 필사본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이 기록은 진짜입니다. 조선시대 역병 기록과 일치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의 취재진이 웅성거렸다. 여섯째 날, 장민호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이 없었다. 일곱째 날 새벽, 마지막 약재를 넣었다. 남은 산삼, 뿌리 전부. 약탕기에서 마지막으로 진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가 구덩이로 내려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붉은 관의 틈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검은 액체가 멈췄다. 그리고 관 전체가 희미하게 빛나더니 천천히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저절로 더 깊은 곳으로 묻히는 것처럼. 성공했어.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IV 줄이 팔에 꽂혀 있었다. 할머니, 김 사장이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정신 차리셨어요. 나 얼마나 이틀 주무셨어요. 의사들이 걱정했는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보건소장, 군청 과장, 장민호 회장, 그리고 의사학 교수. 그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였다. 공사는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추모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100년 전 역병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리고 선생님, 의사학 교수가 앞으로 나왔다. 문화재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선생님의 필사본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전통의학 보유자로.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소. 다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오.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전통이 미신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약방 앞에 현판이 걸렸다. 전통의학 교육원.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 한의사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증조 할아버지의 지혜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앉으시오. 약재 서랍을 열며 말을 이었다. 당귀는 혀를 보하고 천궁은 귀를 돌리고 어린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날 밤 약방에 혼자 남았다.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쓰다듬었다. 증조 할아버지, 지켰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었다. 역병 희생자 추모공원. 1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안식을 얻는 것이다. 나는 필사본의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새 공책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을유년 2025년 가을. 청송읍에 100년 전 역병이 다시 돌다. 한약방 박영자. 7일 밤낮으로 해독탕을 다려 역병신을 봉인하다. 내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100년 후 또 누군가 이 기록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전통의 가치를,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78배 영웅이 되다니.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왔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내일 첫 수업 기대됩니다. 젊은 한의사의 목소리였다. 알았소. 내일 보자고. 나는 필사본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산더미처럼 많다. 증조 할아버지의 지혜를, 50년 내 손이 익힌 기술을, 그리고 이번에 얻은 경험을 모두 전해줄 것이다.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가 전해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 10년. 보생당 한약방은 이제 박영자 전통의학 연구소가 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제자들이 100여 명. 그들은 모두 증조 할아버지의 필사본을 공부하며 전통의학을 익혔다. 그리고 청송읍 뒷산에 역병 희생자 추모공원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100년 전 역병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 봉인한 박영자 선생을 기념하 2025년 가을 88이 된 나는 가끔 그 공원을 찾았다.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 천천히 걸었지만 그곳에 앉아 하늘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잘했다. 영자야. 정말 잘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50년 약을 다룬 솜. 7일 밤낮 붉은 관을 봉인한 솜. 이제는 주름투성이지만 여전히 약초의 향을 기억하는 솜. 할머니, 먼 곳에서 제자가 부르는 소리. 수업 시간이에요. 알았다. 간다. 나는 일어섰다.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오늘도 내일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모닥불 앞에서 세대를 이어 영원히.